예,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서진수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사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게 많으니까 집중해서 좀 봐주세요. 자, 인공지능 별로 저희가 생각이 없었어요. 인공지능 하면 그냥 먼 미래에겠지라고 했는데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을 알게 됐죠.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 씨의 대결. 처음에 이제 대결을 한다고 할 때 저희는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얘기를 했는데 야, 당연히 5대0으로 지지 이렇게 했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뭐 결론은 아시다시피 뭐 한 번 이기고 4번 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세돌 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둘 때 이 결과를 놓고 중국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둔다고 하는 커제라는 분이 이세돌 씨한테 아니 어떻게 컴퓨터한테 지냐고 당신 고수라며 근데 컴퓨터한테 바둑 지냐 에이 뭐 너 은퇴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이 이세돌 씨하고 하고 나서 2016년 3월이었어요. 이세돌 씨하고 하고 나서 그 커제한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아, 커제 씨, 당신 고수지. 우리하고 한판 합시다. 해가지고 2017년 3월 달에 바둑을 또 뜬 거예요. 2017년 5월 달에 커제 씨하고 바둑을 또 뜬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3대 0으로 커제 씨가 완패를 했어요. 그래서 뭐 커제 씨가 바둑을 두다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세돌 씨한테 그렇게 졌다고 구박했는데 내가 3대 0으로 지다니 너무 속상해 이래가지고요. 아, 나 은퇴할래 이러면서 바둑 두다 울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화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울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커제 씨가 졌다는 게 지는 건 당연한데 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울고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세돌 씨하고 바둑을 뒀을 때 알파고가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세돌 씨하고 바둑을 뒀을 때 우리가 알파고 리라고 부릅니다. 알파고 리, 이세돌 씨의 약자를 붙여서 그때는 기본 기술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하고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을 조금 썼어요. 근데 1년 뒤에 커제 씨하고 붙었던 거는 기능이 대폭 향상된 알파고죠. 알파고 마스터라는 버전이었어요. 요때는 커제 씨에게 3대 0으로 이겼는데 요때는 딥러닝을 조금 쓰고 강화학습이라는 걸 많이 썼어요. 그리고 2017년 10월 달에 새로운 알파고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알파고의 최신 버전인 알파고 제로라는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 버전은 뭐냐면 알파고 제로 버전은 사람하고 경기를 안 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알파고 리하고 마스터는 이세돌 씨하고 커제하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아는데 알파고 제로는 누구하고 경기를 했냐면 알파고 리하고 알파고 마스터하고 알파고끼리 바둑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안 하고. 근데 이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리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이세돌 씨를 이겼던 알파고 리하고 둬가지고요 100대 0으로 이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커제하고 바둑을 둬서 3번 다 이겨버렸던 알파고 마스터하고 바둑을 100번 둬가지고요 89번 이겨버렸어요. 승률이 거의 90%죠. 자, 이때 쓴 기술이 뭐냐면 알파고 제로는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을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알파고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합니다. 딥러닝, 강화학습 이런 기술들을 계속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최신 기술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머신러닝이 뭔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이게 정상이죠. 그죠? 우리가 다 뭐 이제 전문 학자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뭐예요? 딥러닝이 뭐예요?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정리해 놓은 그림이에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장 큰 범주에 있고요. 그 하위 범주에 머신러닝이라는 범주가 있고 그 하위 버전에
딥러닝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라는 큰 범주가 있고요. 그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그게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 범주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범주가 있고요. 자, 그 안에 남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 안에 철수가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는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기술들,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얘기를 하죠. 딥러닝 뭐 이게 뭔지, 머신러닝이 뭔지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 어디 신문을 보시든 공부를 하시든 이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기술들이 가장 최근에 우리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기술은요 이미 1940년대 엄청 오래됐죠. 1940년대에 이미 나왔어요. 1943년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왔습니다. 워렌 맥클럭하고 월터 피츠라는 분이 최초의 인공지능 연구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뇌 뉴런 모델이라는 거 논문을 발표하시고 그걸 이제 1950년에 클라우드 셰넌이라는 분이 이걸 또 이제 기계랑 어떻게 이렇게 붙여서 하는가 나왔고 이때는 이제 경험 기반. 그리고 1956년에 존 메카시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다트무스 대학교에서 워크숍을 할 때 인공지능이다라는 용어를 처음 쓴 거예요. 사실은 1943년에 이미 인공지능에 처음 이 이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956년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거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막 예전에는 사람이 다 했는데 이제는 뭐 컴퓨터가 할 수 있고 기계가 할 수 있고 막 이런 용어들이 이미 1950년대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우와 저건 뭐냐 막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존 메카시하고 그다음에 민스키라는 분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1956년부터 한 1960년대까지 인공지능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컴퓨터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주장이었어요. 말만 하세요. 컴퓨터가 다 예측해가지고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주장을 했던 시대가 1956년에서 한 60년 요때 인공지능의 융성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대를 했겠어요. 우와 정말 그게 돼? 야 역시 컴퓨터 대단하네 이러면서 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됐겠어요? 안 됐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론도 문제가 있지만 1950년대에 컴퓨터 사양이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데이터 뭐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고 지금처럼 뭐 몇백 기가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 메가 이것도 엄청 큰 데이터였으니까 컴퓨터 사양도 안 되고 뭐 이론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모든 거 컴퓨터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했는데 이제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그래요? 그럼 저거 어떻게 돼요? 했는데 해결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쪽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 취급을 받았습니다. 야, 쟤네들 사기꾼 아니야? 다 된다 해놓고 왜 안 되지? 이렇게 해서 1960년대 이제 후반부터 70년대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면 에이 사기꾼들 에이 사기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한다 뭐 연구자들도 인공지능 한다 이러면 뭐 다 된다도 뭐 하나도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사기꾼 취급을 받고 정부에서도요. 66년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이 박사들이 인공지능으로 다 됩니다 이러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돈 될 테니까 연구하자라고 했던 거 다 보니까 사기 같거든. 그래서 취소 없던 걸로 합시다. 그다음에 71년에 영국에서도 미국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영국에서도 사기 아니에요? 없던 걸로 합시다. 취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정도까지는 인공지능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나와서 신기해서 다 된다고 했다가 막상 까보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암흑기죠.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던 숙제를 하나 해결을 해서 1970년대부터 80년대 정도까지 작전이 바뀌었어요. 60년대 중반에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문제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다 해결해 드립니다 했는데 막상 뚜껑 까니까 안 됐죠. 그래서 70년대 한 초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범위를 줄여가지고 저기요 모든 문제라고 했던 거는 취소하고요. 일부분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고요. 아주 일부분은 컴퓨터로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작전을 바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는 특정 분야, 뭐 과학 기술 분야, 아니면 뭐 국방 분야 이렇게 아주 특별한 분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미사일을 하나 쐈을 때 몇 명 죽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여기서 미사일 쐈을 때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미사일 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쏴보고 죽은 사람 세면서 몇 명 죽는구나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미사일 쏴봤는데 어디까지 날아가냐 해서 쐈는데 저 뭐 다른 나라에 날아가면 큰일 나죠. 요런 거. 아주 특별한 분야에만 쓰고 모든 분야에는 못 썼어요. 이런 게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80년대 중반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시스템으로 조금 분야를 줄였다가 80년대 중후반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난제를 푸는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가장 힘들었던 데이터가 엄청 많았을 때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 가지고 다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해 했던 거를 풀었어요. 이걸 풀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엄청 많아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가지고 그 이론 덕분에 인공지능이 다시 융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최근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역사 얘기 많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최근에 나왔다 얘기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1940년대 후반부터 나왔던 기술인데 나왔다가 이제 이론적인 문제하고 하드웨어적인 문제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바닥을 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지금처럼 다시 확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 엄청 좋잖아요. 슈퍼컴퓨터는 뭐 다 우리 사람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성능이 좋죠. 데이터 엄청 많이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러는 것들이 기술이 아주 빠르게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진짜 장담하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모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로.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자, 인공지능 밑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우리가 예전에 아파에서 설명드렸던 딥러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머신러닝을 크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를 하면 첫 번째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 머신러닝이 이거예요. 딴 게 아니고요. 러닝머신 아닙니다.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머신러닝, 러닝머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게 말 그대로요. 기계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컴퓨터한테. 컴퓨터가 됐던 뭐 다른 뭐 공작 기계가 됐던 이런 게 됐던 하여튼 기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우리도 학생한테 뭐 다른 친구나 다른 동생들한테 공부 가르치는 방법 엄청 많잖아요. 뭐 과자 사주면서 가르치고 협박해가면서 가르치고 말 안 들으면 혼내가면서 가르치고 뭐 많죠, 그죠? 그것처럼 기계한테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학습은 뭐냐면 답지를 딱 줘요. 예를 들어 개 사진 주고 고양이 사진 주고 사과 사진 주고 바나나 사진 쫙 주고 컴퓨터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주고 야 이게 사과야, 요것도 사과야, 요건 바나나야, 요것도 바나나야, 요건 오렌지야 해서 사진 되게 많이 주고 가르쳐요. 그리고 나중에 안 알려주고 뭘 하나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과 사진 안 알려주고 이거 사과야라는 거 안 알려주고 사과 사진을 얘한테 딱 주고 야 이거 뭐게? 라고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딱 판단해서 이거는 사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답지를 먼저 주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얼굴 맞추기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 얼굴들을 다 주고 이건 홍길동이야, 이건 일지매야, 이건 유관순이야 이렇게 다 주고 나중에 이제 사람 사진 하나 딱 집어넣어서 야 이 사진 누구야? 하면 컴퓨터가 공부해가지고 이거는 띠리 서진수네요. 이렇게 해주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아주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반면에 비지도학습이 있어요. 비지도학습은 뭐냐면 정답을 안 주는 거예요. 정답을 안 주고 그냥 데이터만 잔뜩 줘놓고 야 여기서 뭐 공통점 한번 찾아봐. 무슨 특징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언제 쓰느냐면 사람도 어떤 정확한 답을 모를 때 쓰는 겁니다.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크롤링했는데 이 데이터들이 어떤 특징들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집한 데이터를 전부 다 인공지능에게 다 넣어주고 야 네가 알아서 분류 한번 해봐. 네가 알아서 보고 여기서 뭐 특징 한번 찾아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쭉 읽어가지고 이거는 정치 기사, 이거는 뭐 경제 기사, 이거는 무슨 기사 이렇게 분류를 쭉 해주면 우리가 딱 보고 아 그러면 정치 기사만 한번 보자 해서 이제 후속 작업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답을 모르고 데이터 엄청 많을 때 집어넣어주고 분류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 뭐 요 사이에 그 준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섞은 건데, 데이터를 엄청 많이 주는데 그 중에 일부만 답을 줘요. 일부만 답을 주고 일부는 답을 안 줍니다. 이런 게 이제 준지도학습이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된 게 강화학습이에요. 강화학습은 뭐냐면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보게 합니다. 근데 데이터가 그만큼 없을 때도 있거든요. 없을 때 데이터가 정말 많으면 좋은데 정말 많지 않을 때 일부 데이터만 딱 주고 컴퓨터한테 야, 이 일부 데이터의 답은 요건데 요렇게 네가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작업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작업을 해서 네가 스스로 답을 찾아봐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그 우리가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 방법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스스로 판단을 해요. 스스로 판단을 해서 답을 찾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으로 만들어진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파고 마스터예요. 알파고 마스터가 기존에 나와 있는 알파고 중에 최강이죠.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에 강화학습이 접목이 돼 있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굉장히 무서운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도학습이에요. 숫자 쫙 알려주고요. 0은 이렇게 생기고 1은 이렇게 생겨서 쭉 알려주고 이제 오른쪽에 야 이건 뭐게 하면 인공지능이 보고 7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게 지도학습이고요. 지도학습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많아요. 의사결정 트리나 뭐 나이브 베이즈, 로지스틱 회계, SVM 뭐 이런 거 많은데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공부를 좀 하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그게 이제 지도학습이고요. 특별히 CNN하고 RNN, 우리 딥러닝에서 많이 쓰는데 CNN은 사진 같은 거 분류해낼 때 사진 인식하는 거 있죠. RNN은 동영상이나 음성 같은 거, 연속적인 데이터에서 뭘 분류해낼 때, 추출해낼 때 RNN을 많이 쓰고요. CNN은 정지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분류해낼 때 CNN이라는 알고리즘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비지도학습은 말씀드렸던 대로 숨겨져 있는 어떤 특징, 데이터를 많이 넣어줘요. 근데 그 데이터가 뭔지는 저희들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많이 넣어주고 알아서 분류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지도학습 관련된 주요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인공지능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아주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강화학습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에이전트한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이러면 안 돼라고 벌을 주게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방법을 터득해서 답을 찾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기술이에요. 이런 인공지능을 저희가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구글의 텐서플로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DMLT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나온 토치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엔진들이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만 있으면 인공지능 연습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특정 전문가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 사용 방법 배워서 데이터 가져와서 그 데이터 집어넣고 진짜 찾고 막 이러는 거. 제가 다른 시간에 실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인공지능들이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어시스턴스, SK텔레콤의 누구, 삼성전자의 핸드폰에 요새 빅스비 나오죠. 그럼 카카오의 클로바, 네이버의 클로바죠. 카카오는 카카오 미니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다양한 용어들과 역사들,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특히 역사나 용어, 알고리즘 이런 게 좀 많이 용어가 어려워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몰라 어려워서 못하겠어 하지만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인공지능을 몰라 하나 몰라 이러면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면요. 자동차 많은데 몰라 나 자동차 귀찮아 평생 걸어 다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운전하는 거 배우셔야 되잖아요. 운전하는 거 그죠? 인공지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